시어머니의 신장이 제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미워했고 양로원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제가 위독했을 때 그분이 익명으로 신장을 기증하셨다는 거요. 이제 제 몸 안에서 시어머니의 기억이 살아나고 있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며느리에게 생명을 준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한소영, 올해 42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남편 강민호는 건설회사 대표로 우리 가족은 강남에 호화로운 저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서는 명문대에 다니고 저는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았어요. 그날도 저는 저택에서 화려한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잡지에 실린 제 집을 자랑하는 자리였죠. 친구들은 입이 마르도록 저희 집을 칭찬했어요. 소영 씨, 정말 부럽다. 이런 집에서 살다니.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불현듯 거실로 들어온 시어머니 임미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제 눈에 항상 촌스럽고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죠. 시골에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라 저희의 세련된 생활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손님들 계시는데.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소영아, 목이 좀 말라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실수로 제 친구의 명품 옷에 음료를 쏟고 말았어요. 순간 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옷이 얼마짜린지 알아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연신 사과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모든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망신 주었습니다. 항상 이래요. 시골에서 살다 오셔서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시나 봐요. 정말 미치겠네. 남편은 그저 여보, 진정해라며 저를 말리기만 했죠. 시어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지만 그때의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어요. 시어머니를 양로원에 모시기로요. 물론 모시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내보내기로 한 거였으니까요. 여보,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 힘들어요. 양로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서 또래분들과 지내시면 더 행복하실 거예요.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제 뜻대로 됐죠. 저는 도시 외곽의 싼 양로원을 찾았습니다. 시설도 별로고 간병인도 부족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제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제 눈앞에서 사라지면 됐으니까요. 시어머니를 양로원에 모셔다 드리던 날 아들 준서가 함께 갔습니다. 준서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기에 제 결정에 크게 반발했어요. 엄마, 어떻게 할머니를 이런 곳에 두고 갈 수 있어요? 집이 저렇게 큰데. 저는 준서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시어머니는 말없이 짐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지금도 생생해요. 원망도 분노도 없었죠. 그저 깊은 슬픔과 포기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양로원을 나오면서 준서가 말했어요. 엄마, 언젠가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라니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때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양로원에 모신 후 저는 더욱 자유로워졌어요. 친구들과 쇼핑하고 해외여행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바쁘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준서는
할머니를 보러 주말마다 양로원에 다녔죠. 저는 아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그토록 피하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결국 제 생명을 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날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비싼 와인을 마시며 남편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민호가 이번에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어. 내년엔 프랑스 파리에 집을 하나 살까 해.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어요. 식은 땀이 흐르고 어지러워졌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이 흐릿해지더니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남편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보, 정신이 들어?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야. 잠시 후 김태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으로 단번에 권위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한소영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네요. 처음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같이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이 어떻게 신장 질환에 걸릴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항상 건강검진 받는데. 김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급성 사구체 신염으로 보입니다. 면역 체계가 갑자기 신장을 공격한 거죠. 안타깝게도 신장 기능이 2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투석을 시작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투석? 이식? 그런 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계실까요? 김 의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즉시 나섰어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검사 결과 남편은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신장 손상으로 기증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들 준서도 검사했지만 조직 적합도가 낮아 기증자로 적합하지 않았죠. 투석을 시작한 지 한 달,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파티는 잊어버리고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서 4시간 동안 기계에 의존해 살아야 했어요. 피부는 창백해지고 몸은 붓고 항상 피곤했습니다.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렸지만 적합한 신장을 찾기까지 평균 5년이 걸려요. 김 의사의 말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로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하지만 남편의 눈에서도 불안함이 보였죠. 아들 준서는 매일 병원에 와서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러면서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준서가 병실에 들어오며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이야기해도 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돼. 어머님께 걱정 끼치지 마. 그리고 어머님이 뭘 도와주실 수 있겠어? 준서는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의 저는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투석을 시작한 지 2달째, 점점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차트를 살펴보았고 남편은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해외 병원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절망 속에서 보내던 어느 날 김태준 의사가 활짝 웃으며 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한소영님,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말요? 누구죠? 익명의 기증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조직 적합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가족 간 이식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남편은 기쁨에 벅차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살았어. 이게 정말 기적이야.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주일 후에요. 기증자가 이미 모든 검사를 마쳤고 기증의사도 확고합니다. 정말 행운이죠. 김 의사의 눈빛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때는 너무 기뻐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저는 그저 제 생명을 구해줄 누군가에게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아들 준서가 병실에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모습이었죠. 엄마, 내일 수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아들. 준서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기증자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요? 물론 궁금하지. 하지만 익명이라면 그럴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꼭 감사 인사는 전하고 싶어. 준서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네, 그럼요. 엄마를 살려주신 분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어딘지 모를 시골 마을에 있었고 낯선 듯 익숙한 풍경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제 손을 잡아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속삭임. 이제 내 일부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목소리가 시어머니의 것과 비슷하다고 느꼈지만 꿈이라 생각하고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수술일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은 분주했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수술 준비실로 데려갔고 김태준 의사는 마지막으로 저를 확인했습니다. 한소영님, 걱정 마세요. 모든 준비가 완벽합니다. 기증자의 신장 상태도 매우 좋아요. 저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증자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목숨을 구해주시는 거니까요. 그때 김 의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곧 평소의 전문적인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시작합니다. 10가지 세어보세요. 저는 하나, 둘, 셋.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이상한 장면들이 흘러갔어요. 낯선 시골 마을, 논두렁을 걷는 발걸음, 부를 때는 손길, 그리고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느낌. 모두 제가 경험해 본 적 없는 기억들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회복실에 있었어요. 몸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어요. 신장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어요. 간호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살았다는 기쁨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 몸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고 병실에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가져온 병원 식단은 평소처럼 싱겁고 담백했어요. 오늘은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저는 한 입 먹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부족한데 고춧가루 좀 있을까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춧가루요? 소영님, 전에는 매운 음식 싫어하셨잖아요. 그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맞아요. 저는 평생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매운맛이 당기다니 이상했죠. 그날 오후 남편이 병문안을 왔을 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노트북을 가져와 최신 드라마를 보여주려 했는데 저는 갑자기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뜨개질이나 할까?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뜨개질? 여보, 당신 평생 뜨개질 해본 적 없잖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그런 말을 했나 싶었죠. 뜨개질은커녕 바느질도 해본 적 없는데 말이죠. 아,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상하네. 밤에는 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김장을 하는 꿈이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손놀림이 너무나 익숙했죠. 그런데 그건 제 기억이 아니었어요. 저는 김장을 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창가에 서자 병원 정원이 갑자기 너무 그리워 보였어요. 초록색 식물들, 작은 꽃들. 예전에 저는 정원 가꾸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죠. 간호사님, 정원에 잠깐 나가도 될까요? 허락을 받고 휠체어를 타고 정원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작은 꽃들의 이름을 알아맞히기 시작했어요. 금자나 메리골드, 백일홍. 어디서 이런 지식이 나오는 건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기억이 제 안에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옛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연스럽게 그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1970년대 노래였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노래였죠. 소영 씨, 이 노래를 아세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 아니요.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전에 없던 취향, 모르는 노래를 아는 것, 해본 적 없는 일에 대한 갈망. 점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일은 퇴원을 일주일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양로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보, 퇴원하면 어머님 보러 가야겠어. 남편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가겠다고 한 적 없었는데. 나도 모르겠어. 그냥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들 준서는 제 말을 듣고 기뻐했지만 동시에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할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 왜 그렇게 보는데?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그러셔서요. 의사는 제 상태가 안정적이라며 조기 퇴원을 허락했어요. 퇴원 당일 김태준 의사가 마지막 검진을 위해 제 병실에 왔습니다. 한소영님, 신장 기능이 놀랍도록 회복되고 있어요. 마치 처음부터 당신 몸의 일부였던 것처럼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신장 이식 후에 환자의 취향이나 습관이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김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가 말했어요. 세포 기억이라는 이론이 있긴 합니다. 장기에 기증자의 기억이나 성향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사례가 보고되긴 해요. 그럼 제가 기증자의 성향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김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그건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하게도 양로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퇴원 후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온 가족이 제 건강을 챙기느라 바빴고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전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쇼핑몰과 고급 레스토랑만 다니던 제가 갑자기 정원 가꾸기에 빠져들었어요. 집 뒤편 작은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기 시작했죠.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원예사를 고용하면 되는데. 아니야, 내가 직접 하고 싶어. 흙을 만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그 말은 정말이었어요. 흙을 만지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을 다시 하는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음식 취향이었어요. 전에는 서양 음식만 좋아하던 제가 갑자기 된장찌개와 김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직접 된장을 담그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가장 이상한 건 밤에 꾸는 꿈이었습니다. 매일 밤 낯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꿈을 꿨어요. 시골 마을에서 김장하는 안악들, 마을 축제에서 춤추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 민호의 모습. 여보, 당신 어렸을 때 모습이 이랬어? 어느 아침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사진 본 적 없잖아. 그냥 꿈에서 봤어. 빨간 털실 스웨터를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스웨터는 어머니가 직접 떠주신 거였어. 어떻게 그걸 알지? 저도 당황했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꿈속에서 본 것이 진짜 남편의 어린 시절 모습이라니 말이 안 됐죠. 퇴원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양로원에 가기로요. 오늘 어머님 보러 가야겠어. 아침 식사 중에 제가 말했어요. 남편과 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준서의 표정이 묘했어요.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래. 이제 건강해졌으니 가봐야지. 저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전에는 시어머니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왠지 보고 싶어졌거든요. 남편이 저를 양로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이상한 변화들에 대해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택시를 타고 양로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낯설었지만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양로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3층 건물, 허름한 정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머릿속에 이 장소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죠.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임미자 어르신 방으로 가고 싶은데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임미자 어르신은 잠시만요, 성함이 한소영입니다. 며느리예요. 직원의 표정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아, 네. 3층 302호실인데 먼저 간호사실에 들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찾아갈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마치 수백 번 걸어본 길처럼 익숙했어요. 왼쪽으로 꺾어 두 번째 문, 302호실. 가벼운 노크 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방은 비어 있었어요.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작은 창가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물건들로 보이는 액자와 뜨개질 도구가 정리되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어요. 65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저, 임미자 어머님을 찾고 있는데요. 그 여성은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소영 씨?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미자 씨가 사진을 보여줬었어요. 저는 정영숙이라고 해요. 미자 씨 오랜 친구이자 이 양로원 간병인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만큼.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영숙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소영 씨, 잠시 앉아서 이야기 좀 할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숙 씨는 저를 방 안으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자 씨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소영 씨가 오실 줄은 몰랐지만 물건을 정리한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영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자 씨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뇌출혈이었어요. 갑작스러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았어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수 있죠? 제가 새 신장을 받은 지 한 달이 됐고 그 즈음에 시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이나 아들이 말했을 거예요. 영숙 씨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소영 씨는 신장 이식 수술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한 달 전쯤이었나요? 네. 영숙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미자 씨는 돌아가시기 전 신장 기증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리고 소영 씨의 병에 대해 알고 계셨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시어머니가 제 기증자였다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 씨는 서랍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미자 씨가 남기신 거예요. 소영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낯설지만 묘하게 친숙한 필체였어요.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내가 떠날 때쯤 너는 새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내 신장이 내 몸에서 잘 자리 잡기를 바란다. 이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다행이구나. 너를 미워한 적 없단다. 모든 것이 내 탓이었으니까. 앞으로는 내 일부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더 행복하게 살아주렴. 사랑한다, 미자.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로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아니, 제가 아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영숙 씨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미자 씨는 준서를 통해 소영 씨 병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김태준 의사. 그분은 미자 씨의 옛 제자였죠. 정말 인연이었어요. 김태준 의사가요? 그분이 시어머니의 제자였다고요? 네, 미자 씨가 시골학교 교사였을 때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우연히 미자 씨가 이 병원에서 검진받을 때 만났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증자가 익명인 이유, 조직 적합도가 높았던 이유,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이상한 변화들. 그럼 이건 제 몸속에 있는 신장이 시어머니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 씨는 마지막까지 소영 씨를 생각했어요. 그 애가 날 미워해도 난 그 애를 사랑해. 내 며느리니까. 라고 항상 말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버렸던 저의 모습들. 그리고 그런 저에게 생명을 준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용서가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이런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가만히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미자 씨는 항상 말했어요. 용서는 자격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몸 안에 시어머니의 일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그 사실이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숙 씨, 시어머니의 다른 물건들도 볼 수 있을까요? 영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미자 씨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영숙 씨는 시어머니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손때 묻은 요리책,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뜨개질 작품들이 있었어요. 이건 소영 씨를 위해 뜨고 있던 목도리예요. 완성하지 못했지만 손으로 목도리를 만져보니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저를 위한 선물이라니. 제가 시어머니를 대했던 태도를 생각하면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사진첩을 펼쳐보니 놀라운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어린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의 시골 생활 모습들. 제가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장면들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영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장기 이식 후에 기증자의 기억이나 성향이 전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포 기억이라고 하죠. 그럼 제가 꾸는 꿈들, 갑자기 생긴 새로운 취향들, 미자 씨의 일부가 소영 씨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게 된 것,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생긴 것, 뜨개질을 하고 싶어진 것, 모두 시어머니의 취향이었어요. 그리고 양로원의 위치를 알았던 것, 남편의 어린 시절 모습을 꿈에서 본 것,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죠? 남편도 아들도. 영숙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자 씨가 부탁했대요. 소영 씨가 준비될 때까지 말하지 말아달라고. 소영 씨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과 용서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영숙 씨는 제게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미자 씨가 좋아하던 국화차예요.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익숙한 맛이 느껴졌어요. 제가 마셔본 적 없는 차인데도 마치 수백 번 마셔본 것처럼 편안했죠. 영숙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자 씨가 생전에 자주 이야기했어요. 소영 씨가 언젠가 이곳에 올 거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어떻게 그걸 아셨을까요? 모성애는 그런 거예요. 자식을 향한 사랑은 죽음도 넘어서니까. 자식. 저는 며느리였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자신의 딸처럼 여겼던 걸까요? 그 생각에 더 큰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양로원에 버리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미자 씨는 항상 말했어요. 소영이가 나를 미워하는 건 내가 부족해서야. 언젠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거야. 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워한 건 어머님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는 제 과거가 부끄러웠고 어머님이 그걸 상기시키는 것 같아서 말을 하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왜 시어머니를 그토록 미워했는지. 그건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부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시어머니를 밀어냈던 거였죠. 영숙 씨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미자 씨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소영 씨를 이해하려 했죠. 상자 속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준서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제 아들에게 쓴 편지인가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 씨가 남기신 거예요. 준서에게 줄 때가 되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영숙 씨가 말을 이었어요. 미자 씨는 죽기 전날 밤 아주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제 내 일부가 소영이를 지켜줄 거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가족의 화합이었던 거죠. 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저희 가족을 생각했다니.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미자 씨가 바랐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시어머니의 사랑과 용서를 헛되게 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양로원을 나오면서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제 안에는 시어머니의 일부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준 것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였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당신이랑 준서랑 같이 이야기할 게 있어. 어머님 만났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영숙 씨라는 분을 만났어. 모든 걸 알게 됐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말해주고 싶었는데. 괜찮아. 이해해.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잘했어, 소영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제 마음의 소리였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아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들 준서의 눈은 붉어져 있었죠. 엄마, 할머니 만나셨어요?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 씨를 만났어. 모든 걸 알게 됐단다. 남편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말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라. 이해해. 화내러 온 게 아니야. 저는 소파에 앉았고 준서와 민호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준서의 손에는 무언가 쥐고 있었어요. 낡은 사진첩 같았죠. 왜 숨겼어?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어. 소영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강요받는 느낌이 들면 더 힘들어할 거라고. 준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엄마가 언젠가 나를 찾아올 거야. 그때 이 사진첩을 보여주렴. 하고요. 준서는 제게 사진첩을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처음 페이지에 젊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아기 시절 사진, 첫돌 사진. 페이지를 넘길수록 시어머니의 인생이 펼쳐졌어요. 남편이 자라는 모습, 그리고 놀랍게도 저와 남편의 결혼식 사진까지.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제가 알지 못했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임신했을 때의 제 모습, 병원에서 준서를 안고 있는 저, 준서의 첫 돌잔치. 시어머니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족의 순간들을 모두 기록해 두셨던 거예요. 심지어 저를 양로원에 모신 후에도 준서를 통해 우리 가족의 사진을 계속 모으고 계셨던 겁니다. 이걸 왜 보여주지 않았어? 눈물을 참으며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어머님 얘기만 나와도 화를 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 준서가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항상 너희 엄마는 힘든 시절을 보냈단다. 그래서 더 이해해줘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속마음까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는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 가난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한다는 것까지. 어머님이 아프다는 걸 왜 말해주지 않았어? 목이 메어 간신히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소영이 지금 자기 병으로 충분히 힘든데 나 때문에 더 걱정하게 하지 마. 라고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워서 두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럼 어머님이 신장 기증을 자원하신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김태준 의사를 우연히 만났대요.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였다면서 그분이 당신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나 봐. 어머님이 즉시 검사를 받겠다고 하셨고, 근데 어떻게 조직이 그렇게 잘 맞았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준서가 대답했어요. 김 선생님 말씀으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와 엄마의 조직 적합도가 부모와 자식 수준으로 높았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운명 같았어요. 어쩌면 시어머니와 저는 이미 피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수술 날짜를 일부러 어머님 돌아가신 날과 맞춘 거야? 조용히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대. 어머님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이미 신장 기증 의사를 밝혀두신 상태였거든. 그래서 가능했던 거야.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기 이식은 보통 익명으로 진행되지만 가족 간 기증은 알고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모르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거죠. 왜 저한테 말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거부했을까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미안해할까봐 걱정하셨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미워한 적 없어.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저 내 자신이 부끄러웠을 뿐이야. 어머님은 시골에서 힘들게 살아오셨으면서도 당당하셨잖아. 하지만 나는 과거를 지우려고 애쓰기만 했어.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겠죠. 여보, 괜찮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지 않아. 내 안에 어머님의 일부가 있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의 신장이 엄마 안에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할머니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저는 아들의 말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냉정했는지 준서는 모든 것을 지켜봤을 거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는데도 어떻게 나에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님은 항상 말씀하셨어. 소영이는 마음이 여려. 단지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야. 어머님은 당신을 진짜 이해하고 계셨던 것 같아.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제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가진 콤플렉스,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만든 차가운 가면까지. 난 어머님께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도 모르게 흐느꼈습니다. 준서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할머니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엄마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항상 노력하셨어요.
아들의 말에 더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행동의 이유를 알면서도 끝까지 저를 이해하려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장례식, 나 불렀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과 준서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이 수술 받기 직전이었잖아. 알려주면 당신이 수술을 거부할까봐. 그렇게 또 한 번 제게 진실을 숨긴 거였군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묘소는 어디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양평에 있어. 어머님 고향 근처에. 남편이 대답했어요. 가보고 싶어?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응, 지금. 어머님께 인사드려야 해. 준서가 일어섰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나무들, 산들, 작은 마을들. 마치 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가 어머님 고향이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응, 어머님이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짓던 마을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꿈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논두렁을 걷는 어린 소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젊은 여인. 그건 시어머니의 기억이었던 거죠. 이 마을에 대해 이상하게 많이 알고 있어. 제가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당신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잖아. 세포 기억이라는 게 있대. 장기 이식을 받으면 기증자의 기억이나 취향이 전해질 수도 있다고.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갑자기 매운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 뜨개질에 관심을 보이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기억도 조금씩 느껴져. 꿈에서 시어머니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 준서가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엄마는 지금 할머니의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분만. 단편적인 장면들이야. 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어. 이상하게도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아 무서웠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의 일부가 제 안에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어요.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시골 공동묘지였어요. 남편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저와 준서가 뒤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묘소는 작고 소박했지만 정갈했어요. 비석에는 임미자 여사 영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어요. 준비해온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님,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소영아, 이제 다 알게 됐구나. 미안하다. 내가 내게 이런 혼란을 줄 줄은 몰랐어. 저는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물론 아무도 없었어요. 그건 제 마음속에서 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제 양심의 소리였을까요? 어머님, 제가 미안해요. 그동안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받았어, 소영아. 이제 내가 너 자신을 용서하는 일만 남았구나. 그 순간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제 안에 시어머니의 일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준서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시어머니와 대화하고 있었을까요?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이제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시어머니의 사랑과 지혜를 이어가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 나갈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시어머니의 사진에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국화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졌네. 어느 아침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더 부드러워졌어. 그리고 여유로워 보여. 예전에 당신은 항상 긴장해 있었는데. 맞아요. 예전에 저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듯 살았습니다. 더 비싼 것, 더 화려한 것, 더 높은 지위. 그런 것들을 쫓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죠.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된 것 같아.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저는 매일 조금씩 시어머니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양로원에 다시 찾아가 영숙 씨를 만났고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들도 만났어요. 그들에게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시어머니의 삶을 이해해 나갔습니다. 미자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양로원의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들 하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지.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민호를 대학까지 보냈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남편을 키우셨는지는 몰랐어요. 미자 씨가 여기 오면 항상 손주 자랑을 했어요. 우리 준서가 이렇게 잘생겼다. 공부도 잘한다면서. 그리고 며느리 얘기도 많이 했죠. 저 얘기도 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우리 소영이는 마음이 여려. 단지 겉으로 강한 척할 뿐이야.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비슷하다니요.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할머니, 어떤 면에서 저와 시어머니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미자 씨도 젊었을 때는 가난한 시골 출신이라는 콤플렉스가 있었대. 도시로 나와서 살 때 많이 힘들었다고. 시골 억양을 없애려고 밤낮으로 혼자 연습했대. 저는 놀랐습니다. 그건 정확히 제가 했던 일이었거든요. 서울로 유학 와서 제 고향 억양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제 비밀이었어요. 미자 씨는 소영 씨가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 같다고 했어. 내가 못 이룬 꿈을 소영이가 이루는 것 같아 기쁘다고.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하기는커녕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응원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얼마나 차갑게 대했던가요? 양로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억을 간직할 공간을 만들기로요. 그날부터 저는 집에 작은 방 하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시어머니의 사진과 유품들을 모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들로 장식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놀랐지만 곧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시어머니의 기억을 담은 공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준서도 할머니의 사진들을 정리하며 도왔어요.
이렇게 우리 세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게 얼마만이지?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깊은 반성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거든요. 친구들과 쇼핑하고 파티하는 데는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가족과는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죠.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시어머니의 방을 완성한 후 저는 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양로원 봉사였어요. 시어머니가 계셨던 양로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저같이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이 갑자기 양로원에서 봉사한다니 주변 사람들도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소영 씨가 오면 우리 노인네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영숙 씨가 말했어요. 미자 씨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시리라 믿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시어머니의 일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양로원에서 뜨개질 교실을 열기로 했어요. 제가 배운 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것처럼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건 분명 시어머니의 기억이었겠죠. 소영 씨, 뜨개질을 어디서 배웠어요? 솜씨가 대단하네요. 한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사실 제 시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겠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니까요. 비록 직접 배운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의 손재주가 제게 전해진 거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시골식 비빔밥.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죠. 여보, 이거 정말 어머님 솜씨 그대로야. 남편이 감탄했어요. 어디서 배웠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밀이야. 남편은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제가 겪고 있는 변화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것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었다면 제 말을 미신이라고 웃어넘겼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준서도 저의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요즘은 자주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제가 만든 음식을 먹이곤 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 음식이 최고라고 해요. 특히 김치찌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부끄러워할 것 없이 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시어머니 덕분에 말이죠.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어요. 여보, 양평에 있는 어머님 생가에 가보는 게 어때? 놀랍게도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가보고 싶어?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묘소가 아닌 시어머니가 태어나고 자란 집을 찾아갔어요. 오래된 초가집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죠. 이 집에서 어머님이 자라셨어.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집 주변을 둘러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와봤던 곳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뒤뜰의 감나무, 옆집의 작은 연못,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의 실루엣까지 모두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집 뒤에 작은 샘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항상 물을 길어왔을 텐데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남편과 준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남편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그냥 알고 있었어. 남편이 집 주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뒤뜰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제가 말한 위치에 오래된 샘이 있었어요.
엄마, 대단해요. 준서가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의 기억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날 우리는 시어머니의 고향 마을을 돌아다니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 이 마을에 놀러 왔던 기억을 이야기했고, 준서는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그저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시어머니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예쁜 곳에서 자라셨군요. 저도 이제야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응답. 고마워, 소영아. 내가 이곳에 와줘서 정말 기뻐.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기리는 특별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보, 양로원의 임미자 쉼터를 만들고 싶어요.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미자 쉼터? 네, 어머님이 계셨던 양로원에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 그 양로원은 시설이 너무 낡았거든요. 남편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도울까? 우리는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맡아주기로 했어요. 저는 인테리어를 담당했고, 준서는 친구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조직했습니다. 한 달 후, 양로원의 낡은 휴게실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밝고 따뜻한 색의 벽지, 편안한 소파들, 작은 정원이 보이는 큰 창문, 그리고 벽에는 임미자 쉼터라는 명패가 걸렸습니다. 개소식 날 양로원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영숙 씨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자 씨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제 안에, 그리고 이 쉼터에도. 개소식 끝에 저는 작은 연설을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 교만과 편견 때문에 정말 소중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하셨고, 심지어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이 쉼터가 시어머니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기적으로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뜨개질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요리를 함께 만들기도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세포 기억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의 어린 시절 기억까지 꿈에서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그것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었으니까요. 저희 가족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준서는 더 가까워졌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시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가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준서가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부전공으로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영향력이 저뿐만 아니라 준서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은 세대를 넘어 흐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일주기가 다가왔을 때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태어나고 자란 양평마을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요. 여보, 이 집 어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집을 둘러보았어요. 정말 어머님 고향집과 비슷하게 지었네. 어떻게 이런 세부 사항까지 알았어? 그냥 알고 있었어. 마치 이곳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 집은 현대식으로 지어졌지만
시어머니의 고향집 구조를 본떴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를 심었고 텃밭도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일주기 날, 우리 가족은 이 집에서 작은 추모식을 가졌어요. 영숙 씨와 양로원의 몇몇 할머니들도 초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함께 만들고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자 씨는 항상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소영 씨와 민호 씨, 준서를 위해 기도하셨죠.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미움받았음에도 끝까지 저희 가족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식사 후 저는 모두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뜨개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제가 직접 뜬 목도리였어요. 이건 어머님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께 드리는 거죠.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마당에 혼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시골 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보고 계신가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희가 다시 하나가 됐어요. 어머님이 바라시던 대로요. 그때였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가 제 옆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잘했어, 소영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때로는 제 생각인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시어머니의 사랑이 계속 저와 함께한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생각해? 제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어머님 생각이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당신을 믿으셨어. 소영이는 언젠가 깨닫게 될 거야라고 늘 말씀하셨지. 어머님의 신장이 내 몸에 있다는 건 운명이었나 봐요. 그렇지 않았다면 전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셨어. 당신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으셨으니까. 준서가 밖으로 나와 우리와 합류했습니다. 할머니, 별 보고 계시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밤하늘 아래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바라셨던 것이 아닐까요? 1년이 더 지난 지금 저는 양로원에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어요. 남편은 노인을 위한 저렴한 주택 사업을 시작했고 준서는 대학에서 노인복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시골 출신의 가난했던 소녀가 어떻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지를요. 어쩌면 이것이 시어머니가 원하셨던 진정한 용서가 아닐까요? 제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 안에는 시어머니의 일부가 살아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는 큰 자부심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신장이 제 몸에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의학적 사실을 넘어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버려진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며칠 전 양로원에서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소영 씨, 미자 씨와 정말 닮았어. 특히 웃을 때 눈가가 똑같아.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신장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웃음, 사랑, 그리고 지혜까지 이어받은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시어머니의 생신입니다. 우리 가족은 양평의 작은 집에 모여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저는 직접 시어머니의 특제 김치찌개를 끓였고 남편은 정원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나물을 무쳤습니다. 준서는 친구들을 초대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부탁했어요. 오늘은 어머님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어요. 우리는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중앙에 두고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항상 바라던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찍은 후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시 하나가 됐어요. 어머님 덕분에요. 그리고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응답.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소영아. 내 딸아. 이제 저는 압니다. 시어머니의 신장이 제 몸에 있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를 영원히 이어주는 사랑의 끈이자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제 옆구리를 가만히 손으로 감싸 안습니다. 그곳에 있는 시어머니의 신장, 시어머니의 일부를 느끼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어머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멸시했던 시어머니의 신장이 제 몸에 들어와 제 생명을 구했고 더 나아가 제 영혼까지 구원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용서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넘어선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